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훈 회계사라고 하고요. 현재 12년차 회계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울회계법인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에서 지금 회계 감사하고 세무하고 재무자문을 모두 하고 있는 개업회계사고요. 그 전에는 이제 KPMG 삼정회계법인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뭐라고요? 세무자문, 딜이든 재무자문. 딜. 네, 뭐 재무자문. 가치평가라든지 실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회계 감사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일정 규모가 되는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회계 감사고요. 소위 말해서 이 재무제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이제 회계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분식회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예. 하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식회계라는 게 워낙 다양하지만 뭐 회계 처리 자체가 틀린 것도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을 숨겼는데 이게 안 숨긴 것처럼 정말 이쁘게 포장해서 제시한 것도 파악해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주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채권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주는데 이제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고의로 잘못한 것과 실수로 잘못한 거를 감독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이미 한 거를 제대로 했는지 재무제표가 나온 것이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졌냐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를 볼 텐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본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을 텐데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하나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분식을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저는 참 운 좋게도 없었습니다. 다른 회계사님들은 있어요? 꽤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면은 회사하고 뭐 어떻게 조율을 하나요? 아니면은 너는 분식이라고 바로 체크를 하나요? 일단 1차적으로는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네. 그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조율이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먼저 어느 정도의 언쟁이라든지 의견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심해서 결국에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 회계법인에서 이제 의견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의견 제출 못함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저희 회계사가 이제 주는 의견이 총 4개가 있는데 네. 적정 의견이 있고 적정 외의 의견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적정, 한정, 저희 의견 거절, 부적정 이렇게 있는데 네. 한정이란 거는 이 정도 빼고는 다 맞아요. 이거를 빼고 한정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부적정은 틀렸어요. 재무제표 회계 처리가 틀렸어요. 의견 거절은 쉽게 얘기했을 때 나 못 봤어요. 그냥 나는 이거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나는 의견 못 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재무제표가 서로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가서 이제 의견을 좁혀지지 않아서 의견 거절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통제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감사 절차를 했냐 네. 하지 않았냐로 보는데 네. 감사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이제 분식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 분식에 대해서 이제 소명도 안 하고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의견을 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식을 했는데 다시 바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의견 거절에 있는 이제 비한정의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재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감사를 받아서 해결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적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분식을 했다라는 사실은 없어지나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번 재무제표가 발행이 되니까.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는 감사보고서는 공시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다트에 일정 규모가 되는 기업들은 무조건 다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공시 기한을 일반적으로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연장, 공시 지연 이런 알림을 하도록 하고 네.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알림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제 금융감독에 전화가 오죠. 왜 공시를 안 하냐. 근데 만약에 결국 의견의 차이가 있는 상태로 나간다. 그럼 나간 상태로 금융감독원이 볼 테고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 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한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재무제표가 이미 다트에 올라갔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럼 감사는 다트에 올라간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세무는 첫 번째로는 회계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네네. 아니면은 그래도 최소한 가결산이 다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결국 법인이거나 어떤 형태에 있을 테니까 그런 법인인 경우에 이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를 통해서 법인세를 계속해서 해서 납부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업무고요. 그게 세무조정. 그게 일반적인 있게는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무자문에 해당하는 업무인데요. 뭐 실제로 절세 컨설팅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 불복이라든지 네. 그리고 많이 하시는 것 중에 경정청구라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건 어디까지나 내국세에 해당하는 건데 네. 내국세 외에 이제 국제조세라는 것도 있으니까 국제조세에 대한 컨설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조세도 절세 컨설팅이라기보다 이건 사실 좀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거라서 네. OECD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적인 이제 전반적인 그런 레귤레이션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절세 컨설팅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이만큼 계산 내고 내야 돼라는 거를 계산을 대행해주는 거가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세금 적게 내는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 예, 말고 맞습니다. 그거도-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절세도 포함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네. 딜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제 파스라고도 하고 딜이라도 하고도 이제 되게 많은 표현이 있는데 재무자본 영역인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M&A를 한다든지 합병 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네. 이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실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PM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사후 관리라고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무제표 특히 이제 IFRS를 채택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이제 공정가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대한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 하는 것이 재무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는 뭐예요? Financial Advisory Service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이게 다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네. 상당히 다양하긴 할 텐데 네. 대부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고 그 외에 세무자문은 또 세무고 세법 관련된 모든 건 세무에 들어갈 것 같고 그 외에 모든 이제 그런 자문 서비스들은 사실 재무자문으로 묶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재무자문이라는 거는 회계 감사의 일종 아니에요? 회계감사하고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네, 회계감사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회계감사고요. 네네. 뭐 법이 아니라도 임의감사도 있긴 하지만 네. 여하튼 간에 감사를 한다는 거는 테스트를 네. 한다는 거고 이제 재무자문은 정말로 말 그대로 숫자를 통한 자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본질이- 어차피 네. 회계 검사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냐는 거고 예를 들면 M&A 할 때 재무자문이라는 건 이 회사의 회계가 제대로 됐는지 일단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다르지. 그 관점은 맞는데 행위. 그 관점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회계 감사랑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위 말하는 FDD라고 하는데 Financial Due Diligence 약자라고 하는 FDD라고 하는데 그 회계 감사랑 FDD는 실질이 비슷합니다. 근데 재무자문이 그 FDD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거 외에도 수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가치평가. 가치평가. 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 같은 거 이제 뭐 DCF라든지 그런 이제 근데 그 재무 가치 평가를 하려면 일단 회계 감사라는 것도 뭐라고 능력이 있어야겠네요. 그걸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회계 감사라든지 가결상이 된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거대로 모든 것의 근간은 회계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회계 감사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평가는 할 수 있죠. 근데 최초의 그 그라운드가 되는 숫자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는 그래도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 이 자료가 정확한지부터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는 CQ는 완전성이 다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모든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재무제표가 기본이 되는 업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재무제표를 인증하는 업무라고 하거든요. 어슈어런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회계 감사 영역이 잘 돼야지 그 외의 것들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회계사님 말씀을 종합하면은 일단은 기본은 회계 감사랑 세무겠네요. 나머지 업무는 다 여기서 파생되는 업무라고 보면 되나요? 뭐,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해석을 잘해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회계사는 세무사 자격도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약간 예민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자체, 이건 자격증과 업무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업무는 회계사 업무가 세무사 업무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사가 하는 업무는 회계사가 다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회계사는 플러스 알파로 회계 감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자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총괄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자격증까지 포함하냐고 하면은 옛날까지는 됐었습니다. 아마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2012년도인가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자동 부여가 완전히 폐지돼서 제 전전년도 합격자분까지는 회계사를 합격하시면은 이제 세무사에 등록을 하시면 세무사 자격증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합격한 전년도부터는 아마 그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세무사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라는 명칭을 못 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명함에 이제 세무사를 쓸 수 있냐, 네네. 세무사를 쓰지 못하고 회계사만 쓰느냐의 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 자격증에 변리사, 세무사가 포함된 거랑 같은 거네요. 예. 그러면은 포함 관계라는 거죠. 회계사, 세무사 포함 관계. 그렇죠. 그럼 시험 과목도 포함 관계인가요? 시험 과목은 네. 큰 교집합이라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계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세무도 겹칩니다. 네네. 근데 세무사만 따로 보는 게 이제 세법학이라는 따로 과목이 있어요. 이제 약간 세법이라는 것을 약간 법적으로 진짜 논리적으로 이제 라이팅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걸 세법학이라고 합니다. 뭐 주관식? 예, 주관식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회계사는 객관식 시험 보는 거예요? 회계사는 세무회계라고 표현합니다. 세무회계. 예,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거는 무슨 계산 위주로? 계산 위주로 하고 아주 조금 해서 수정. 그러면은 그거는 세금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세무사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세법
세법학에 대해서 무슨 서술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세무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무사가 회계사에 비해서 세법에 좀 더 치중이 됐다라는 얘기를 그게 하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게 아무래도 뭐 시험 과목만 놓고 봤을 때는 세법학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회계사보다는 딥하게 공부하는 건 맞는데 사실 실무에 나오면은 그런 딥한 것보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더 잘해주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뭘 잘해주는 더 계산을 잘해주고 더 이제 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보니, 실무에서는 예. 그 세법학 지식이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실무에 나와서 결론적으로 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같이 예. 공부하니까 어차피 예. 세법학을 회계사 분들도 공부한다는 거죠. 만약에 텍스 본부에 가신다고 한다면은 공부를 안 하고서 실제로 책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서 터득을 하면서 다 자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법을 보는데 민법을 모르면 아예 이해는 못하고 그런 거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세무 회계할 때는 세법 어떤 지식이 필요 없나요? 어떤 지식이라고? 세법 지식. 그러니까 근데 세무 네. 계산을 하려도 세법에 있는 계산식으로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조금 더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푸는 게 세법학이고. 아, 철학적. 실질 과세. 아마 그런 거죠. 이게 왜 실질과세냐. 어. 이제 아마 공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이제 공법을 뭐 하느냐. 그런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의 언어들로 표현한 게 세법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실무적으로 계산한 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겹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겹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회계자 들어가면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감사. 회계감사 과목 따로 있습니다. 회계감사 과목 안 겹치고 오디시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재무관리. 저희 이제 경영학과 2, 3학년 때부터 배우는 네. 뭐 투자론, 네. 파생상품론, 재무관리 그런 과목들이 이제 세무사들이 보지 않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기업 규모가 좀 크면은 회계사한테 맡기고 기업 규모가 좀 작으면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이런 말이 맞나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업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회계사들이 전문직들 보조식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일단 1년차 때 대부분 뭐 KPMG가 됐든 PwC가 됐든 소위 말하는 큰 대형 법인에 입사를 해서 좀 그래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의 회계 감사를 한다든지 뭐 세무 자문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규모가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것이 세무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영세한 기업 아니면 뭐 외감 이전까지 기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 지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100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알기가 쉽지 않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계사가 그 100억 이하의 기업들에 투입이 되면은 잘 못하나요? 경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험이 없군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들끼리 표현인데 약간 비판물이 안 빠졌다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약간 비펌에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실전 정글에서는 다들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이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막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반대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죠.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한테 치면은 그들은 당장 비용을 한 푼 한 푼 아껴야 되고 어떻게든 재무제표를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비판물이 덜 빠진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회계사님은 회계를 잘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생리를 전혀 모르십니다. 라고 하는 컴플레인을 저도 들었었고요. 많은 분들이 개업한 초반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존이 달려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건 그 다음이다. 나중에 뭐 시리즈 A 이상 가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은 일단 살아남고 봐야 된다. 뭐라도 하나 수주해야 되는데 비용 잡아서 잘못 잡아가지고 자본 잡식하면 수주 못한다.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더 낫다 뭐 못 낫다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의 이제 그 바라봤던 뷰가 있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큰 데로 가면 갈수록 경험 자체를 회계사가 워낙 많이 하고 회계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회계 감사 숫자가 맞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제대로 맞게 나오는지에 대한 흐름부터 보는 게 저희 감사 업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회계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소상공인들은 세무사가 난 그렇게 얘기하면 회계사한테 욕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회계사면은 회계사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상황을 경험의 차이네 그냥. 결론적으로 저는 경험의 차이라고 소상공인들 많이 한 회계사는 또 회계사가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으니까 제가 딱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왜냐면 제 주변에도 개업하신 회계사 중에 기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가 낫다 못 낫다보다는 결론적으로 경험이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있냐 없냐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일단 물어봐요. 그래도 말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면은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마디 해보면은 얘 경험 있다. 얘는 초짜다.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얼굴을 먼저 보고 얘랑 몇 번 대화를 해봤을 때 얘가 거짓말만 치고 약간 허장성세만 강한 사람인지 얘가 정말로 약간 너무 실무자 마인드만 엄청 강한 건지 적당히 맞춰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건지 늘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AI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잘 이 사람이 소통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보면 감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가서 물어보면은 한 두세 명 비교하면 감이 오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한 쇼핑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고객에 걸리잖아요.
세무기장을 잘못해서 의뢰인들이 피해 실제 입는 사례가 있나요? 상당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업종마다 다르고 이제 처음 위치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래도 자리 잡힌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소상공인을 예를 든다고 친다면은 몇 년 전 뉴스로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공경비 같은 거 잘못 넣었다가 가공세금계에서 잘못 발급했다가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진짜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기소가 된 사례도 있고. 허위 세금 계산서로. 그렇죠. 허위 세금에서 가장 발급해서 말 그대로 사기꾼을 몰리는 셈이 되는 거겠죠. 국가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틀린 거를 이제 몇몇 정도 누락을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이제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실사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늦게 발견된 경우가 투자 자체가 미뤄진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뭐 고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소, 형사 고소. 아까 그 허위 세금 계산서 이런 거. 그게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몇 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허위 세금 계산서. 요새는 특히 그런 세금 계산서 장난치다가 걸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워낙 전산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누락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료상. 그렇죠, 맞습니다. 자료상.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세무기장을 잘못했을 때 세무사나 회계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책임은 사실 민사 책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처럼 그런 자료상이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권유한다든지 이거를 하도록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세무사나 회계사의 책임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상의 책임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권유를 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있어요? 과거에는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이 줄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되겠죠. 저도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뭐 이제 가공경비 만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희 그 기준경비를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막 영업하려고. 예, 그럴 내가 수도 세금 있겠죠. 많이 깎아줄게 하면서. 워낙 요새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고객 유치하려 하시는 회계사 세무사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건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봤어요. 이건 제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그냥 제 주변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한 두세 다리 건너서 들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대표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특히 초보 대표일 수도 있고 뭐 규모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이게 법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주주가 1인인 회사, 대표자 100%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 회사라고 한다면은 네. 아니면 95%라든지 가족법인 경우에는 네네네. 아니 법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법인 돈이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을 막 인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따졌을 때는 법인과 개인은 다른 실체인 거고 법인에서 이제 돈을 빼갈 때는 이제 명확한 절차를 밟아서 돈을 인출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밟지 않고 그냥 임의로 인출했다가 크게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있죠. 횡령죄라든지. 뭐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뭐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연예인 한 분이 이제 코인 투자하신다고 이제 자기 1인 법인을 세우셨다고 했다가 1인 법인에서 돈을 좀 임의로 인출하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니까 그때 가서 집어넣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뭡니까? 비용을 쓰실 때 이거는 좀 동일하게 이것도 위치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규모 잡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을 좀 많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관리하실지 아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조금 성장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한 명 한 명 귀중하다 보니까 비용은 상당히 방만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회사 한 서너 군데는 사업 모델 잘 짜놓고 있다가 그 개발자 한두 명한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막 주시고 인건비로? 그렇죠. 인건비로 이제 뭐 2억, 3억 이렇게 주셨는데 그만큼의 돈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귀하니까 막 주시다가 결국에는 제때 개발 못하고 이제 회사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온 거네. 그렇죠. 근데 아웃풋이 안 나는 이유를 보니까 법카를 줬는데 법카를 마음대로 쓰시고 법카를 거의 연에 1억 이상 쓰시고 그럼 인재가 아니었던 거네, 그 사람은. 뭐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잘못 파악한 거네. 뭐 대표회사의 회계 세무 이슈보다는 결국 인재 경영의 이슈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타트업 대기업이 아니면 인재들이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착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격 부인. 이거는 좀 큰 기업, 조금 규모 있는 기업들, 가족 기업들이 많이 이제 하시는 이제 실수이신 것 같고 조금 작은 규모들은 여러 사정은 이해되나 그런 이제 비용의 방만함. 그러다가 고가 녹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출하시다가 나중 가가지고 돈이 변네? 어떡하지? 투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시즈 투자 받을 단계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사님 딱 보면 이거 비용이 너무 과한데라는 느낌이 와요? 재무제표. 그래도 이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면 네. 매출액이 인원이 몇 명이었어야 되고 이제 이 정도 단계의 회사 그래도 적정 인원이라는 개인적인 빅데이터에 의한 대충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한 3-4명 더 많고
그리고 이 정도 인하면 사실 비용 구조가 이만큼이 되면 안 되는데 비용 구조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런 개인적인 감이죠. 이거를 정리할 수는 없으나 국가에서는 그래도 기준 경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업종에 대한 평균적인 경비율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기준 경비율을 다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제 특히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 맞추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는 거는 이 정도 단계의 기업이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나왔어야 되는데 기업이 더 나왔네. 이제 그런 정도의 감은 있을 것 같아요. 횡령이랑. 예. 저도 횡령에서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몇 개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0개 정도 됐던가? 그걸 하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그 돈으로 막 도박 하다가 횡령으로 100억대 갑자기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세무조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과연 세무조사가 왜 나오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따르면 일단은 5년에 한 번 주기로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네. 5년 정도 지나면은 네. 그 국세청에서 이제 그 세무조사 샘플링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샘플링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뽑힐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년마다 회사를 없앴다가 다시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세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그럼 분도 가끔 국세청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분들 잔챙일 거라서. 어차피. 예. 그럼 잔챙일 거면 어차피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나름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런 잔챙이들까지 법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행정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이면 뭐 네. 봐줄게 뭐 이런 그런 셈이죠.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법이 만들고 없애고 안 되고 하시는 분들 들어봐서 그 사례를 저도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의 이제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5년 이내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뭐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기 세무조사고요. 정기적으로는 5년에 한 번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의 영역인 거고 운 좋으면 2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받습니다. 근데 그건 정기 세무조사고 약간 수시로 나오는 세무조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테마성으로 이런 업종 이번에 다 보겠다 그런 조사가 있고 수시로 그러면 그 그쵸. 사람은 4년 되면 바꾸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거는 결국 내부 투고라든지 내부 고발. 예, 내부 고발에 의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조사죠. 조사 대응하기도 힘들고. 확실한 또 증거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이제 증거를 잡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럼 내부 고발이라고 하셨는데 외부 고발도 가능? 외부 고발도 하자면 가능할 텐데 증거가 명확하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 고발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가다가 저 병원 좀 그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민원 아닐까요? 그래서 세무조사 당하는 경우는 없나?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세무조사를 한다면 저거 세무조사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욕하면서 제 돈 많이 버니까 세무조사 받아서 없애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내부 고발에 의한 거는 약간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내부 투고가 많지. 일반적으로 내부 투고로 해서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특히 서울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라고 있어요. 사국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가요. 가져가서 본인들이 이제 별관을 부르시거든요. 저희 효리동에 별관이 있는데 그 별관에서 불러가지고 이거 왜 맞냐 틀렸냐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가장 힘든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사고 예. 대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스텝 때 제가 이제 매니저로서 한 건 아니고 스텝 때 저희 매니저님께서 불려간 걸 보고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삼정에 있을 때. 예. 그 무시무시한 조사 사고. 세무조사 예방법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횡령, 비용 이런 거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그게 1번일 것 같고요. 예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예방이라기 하기보다는 약간 운의 영역이 가장 큰 것 같고 결론적으로 안 뽑혀야 되니까. 아니 예방법이라는 거 이런 거죠. 법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사에서 특히 잘 지켜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사 나오더라도 털어서 안 뽑으면은 그런 관점이라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네, 일반 세무조사 나와도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도 고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건도 안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실수이고 다 자료를 예. 100%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뭐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들도 조사를 나오면은 뭔가 공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물론 뭐 법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은 공권력을 행사한 거고 행사한 거에 따른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결과 없이 나와가지고 한 거면은 좋게 보일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하나 가져가려고 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정말 한 개다 너네 진짜로 잘했다라고 한 케이스는 저도 한 폐계사 12년 하면서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진짜 빈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 한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고 정말 미소하기라도 하나 가져가시는 분들이 하나 있어요. 약간 정말 이건 좀 짜치지 않냐. 근데 그래 가져가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타켓 할 때도 잘 해야겠네. 국세청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있어야 맞습니다. 될거 아니야?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관들의 KPI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고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봤을 때는 특히 김연납법이 들어오고서 한 10년 전이죠. 김연납법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대화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면은 김연납법이 들어온 초반에는 대화가 전혀 이제 통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기 조세심판 가세요. 불복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수도권 지역에 있는 조사관일수록 그게 좀 더 빡빡한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대화가 통하는 거네 이제. 그쵸. 유도리 영역이 없어졌다. 유도리가 없어지고 원칙대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리를 한다는 거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 통지를 해요. 이날까지 나간다. 이날 나갈 테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처럼 조사하국이 와서 불신 검문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이날 나갈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때 나가기 전에 먼저 선임을 하겠죠. 대리인은 선임을 해서 그 대리인이 이제 한번 먼저 보겠죠. 이런 건 어렵다, 쉽다, 이건 얘기 못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겠죠. 조금 더 좀 위기 같은 거를 관리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지가 오기 전에 세무 진단을 한번 하세요. 세무 진단을 먼저 해서 만약에 세무서가 나오기 전에 어떤 거가 좀 과세 리스크가 있을 것 같냐라는 걸 먼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먼저 한번 보고 이거는 미리 그냥 가산세 내시고 지금 신고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가산세를 먼저 가산세 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라.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무사나 회계사를 골라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회계사가 아니면 이 세무사가 그래도 세무 경력이 얼마가 좀 됐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주로 법인이기 때문에 특히 법인 세무랑 개인 세무는 또 달라서 법인 세무에 대한 경력이 얼마가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보통 법인들은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무조사 대응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 조정을 하는 회계법인과 세무 조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관이 좀 있는 회계법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비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전관을 많이 모셔오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를 아무래도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 조정자라는 거하고 세무 조정은 일상적인 활동인 거고 세무 조사는 약간 특별한 활동이 업무가 다르다. 좀 다른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큰 법인에서 한다, 애초에 비펌에서 한다면은 거의 일치하겠죠. 아니면 그런 데는 어떤 경우에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대리를 2군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조사 대응을 2명? 네, 2군데, 2회사. 뭐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을 3정이 한다 치면은 어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1차 3정, 아니 또 다른 부분에서는 2차는 안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요? 글쎄요, 저도 듣기만 해서 그렇군요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사님은 그 기업 대표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럼 그 회계사님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고민이 뭡니까? 먼저 이제 조금 규모를 갖추신 법인이라고 하면은 상장을 당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IPO를 갈까 가지 않을 거냐. 근데 IPO를 간다는 거는 사실 자기의 자식들한테 물려주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라면은 자식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분을 좀 미리 이전하냐, 증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 기업을 좀 어떻게 쪼갤 것이냐, 결론적으로 가업 승계에 해당하겠죠.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요새는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상속이네. 결론적으로 상속이겠죠. 상속과 증여.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많이 없죠, 세계적으로. 아니,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민 걱정하는 대표들은 없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들었을 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민을 해서 법인을 아예 이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본인 몸만 떠나실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법인을 이전하시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엑시텍스라고 해요. 이전하는 시점에 가치로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세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세금이 상속세인가요? 그거는 양도세가 될 수도 있고, 지분을 만약에 이제 이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양도세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본인이 남한 국적을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의 대부분의 활동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법 보면은 1년 중에 183일을 한국에 살면은 국내 거주자로 가서 국내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당장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는 한국 여권의 힘이 워낙 좋아서 또 어디 나가면 막 이미그레이션 받고 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받고 그냥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상속이다. 그렇죠. 그런 거 컨설팅도 하시나요? 그렇죠. 요새는 상속세를 완화하네 뭐 그런 이슈가 많고,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거에 대한 좀 한도가 많이 올라가서 최근 한 2, 3년 정도 저는 상속 컨설팅, 증여 컨설팅, 가업 승계 컨설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단순히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분들, 뭐 변호사분들도 그런 가업 승계 컨설팅을 주력 사업으로 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데 참 어려운 게, 가업 승계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처럼 요때까지가 잘 안 돼요. 이게 좀 2열롱 한 몇 년을 두고 보고서 이제 플랜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6개월까지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고, 거의 2년, 3년, 4년 이렇게 그냥 장기간으로 그냥 묶어서, 왜냐면은 하다못해 기업을 이제 분할한다 치면은 분할하고 뭐 하는 그 절차도 기본적으로 들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지분을 정리하고 뭐 법인을 새로 세우고 뭐 부동산 사고 뭐 하는 절차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워낙 일단 타이밍 자체도 비싸고 길고 해가지고 다들 가격도 다 제각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받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나요? 이거는 좀 협상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 회계사,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마다
가압승계에 대한 전략이 다르나요? 그래도 통용되는 전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세상에 없는 전략을 리스크를 진다는 소리인 거고, 물론 그 리스크를 지면서도 법의 허점을 항상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돈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찾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면 증여세법 가보시면은 뭐 45조의 1, 45조의 2, 45조의 3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붙는 거의 역사가 증여세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회피한 역사. 항상 그런 게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누더기로 하나씩 집어넣고 한 역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찾아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하기 어려우면 아무래도 남들과 비슷한 보수를 받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뭐 방식들은 뭐 다들 아름아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사주를 어떻게 한다든지, 법인을 쪼갠다든지, 자사주. 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 알려져 있는 통용된 전법들인 거고, 그 외에는 다들 그냥 영업비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이 회계사님만의 비법이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근데 또 이 기본 전략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문적인 분야라서, 생각보다 그냥 매우 전문적인 분야고, 되게 종합 예술의 성격이라서 이거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전략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다. 이걸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각 상황에 맞게 구조를 짜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하는지를 안다는 것부터가 첫 번째 배리어인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두 번째 배리어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네요. 그쵸. 통용되는 그런 네. 전략조차. 예, 왜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직이라는 것도 도제직이다 보니까 그런 도제직으로 이런 걸 하는 그런 팀에 가서 한번 배워야 되는데, 항상 잘 되는 팀은 꽉 차 있어 사람 뽑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맨땅에 배우는 거 외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회계사님이 어디서 배우셨는데요? 저는 맨땅에 배웠습니다. 아, 맨땅에 뭐 책으로 배웠어요? 강연에도 많이 듣고 실제로 몇몇 개 이제 두세 건 케이스 하면서 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이제 아름아름 주변 물어보면서 한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거야 이제? 자신을 항상 가져야죠. 그럼 지금 사람들이 막 절세 컨설팅 궁금해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새는 특히 이제 최근 2년 동안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 있잖아요. FC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영업을 많이 하세요. 그런 대표 법인 전용 보험 같은 거, 고액 보험 같은 것들을 이제 파시면서, 그게 이제 절세 전략 중에 하나긴 해요. 보험을 사도록 하는 것들이 그냥 보험 납입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절세를 위해서 그런 FC 분들이 좀 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고액 자산 같은 풀을 많이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요새는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리치 디바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업체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이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고액 자산 갖다 관리해준다.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하시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다 이제 그런 보험 설계사, 세무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묶어서 한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은 안 하세요? 저는 지금 다른 데서 얘기가 들어와서 리치 디바인은 아니고 다른 데서 지금 할 걸 고민 중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압승계를 맡아서? 아무래도 하게 된다면 거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이 다양하고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거기에 딱 집중하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요? 다만 뭐 회계사들 중에서도 그러면 회계사님은 절세 컨설팅을 아까 가압승계 이것만 하고 다른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절세 컨설팅이 너무 다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정청구도 사실 절세 컨설팅 중에 하나일 테고, 가업승계도 절세 컨설팅 하나일 거라서, 사실 텍스를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절세 컨설팅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함되는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다 절세 컨설팅이다. 네, 결론적으로는 대건 없고 리스크를 조금 짊어지는 대신에 세금을 줄여주는 업무가 실질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사님은 그 조세 불복, 조세 심판 같은 거 하세요? 뭐 자주는 안 하는데 네. 가끔은 해봤습니다. 그게 조세 심판, 조세 불복이 그거잖아요. 일단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하면은 과세가 그거를 통지하고. 취소해달라고 네. 행정기관에 판단해달라고 다투는 심판인데, 회계사님이 생각하기에 그 조세 심판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법률을 좀 잘 아는 이제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의 경험을 봤을 때는 세법이 좀 특이한 영역인 게 그러니까 회계랑 세법, 소위 말하는 재무 쪽이랑 법률 쪽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회계 세무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이해를 해야지 일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도 많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거의 비펌 위주로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좀 실력이 있는 조세 전문 변호사라든지 조세 전문 회계사 세무사를 만나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들은 그냥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소액건이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몇 억인데 한 3, 4억짜리 3, 4억
사업자리부터는 좀 금액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세무사한테 가서 이길 수 있냐? 뭐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사실 조세 심판 단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법리도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심판 판례 같은 걸 보면 결론적으로 법리 판단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잘 해석할 수 있는 뭐 법률 전문가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세무사분이 그런 거 워낙 잘하시는 전문 세무사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를 딱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랑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두 영역을 아는 한 명이 두 영역을 다 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 애초에 단가가 높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빅펌들은 다 그렇게 같이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빅펌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팀에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주로 송문을 전담하시는 변호사들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법인에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다 이제 3심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빅펌들도 회계사하고 변호사 같이 투입되나요? 그쵸. 왜냐면은 주로 만약에 건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를 파트너가 가져오기 때문에, 파트너가 가져오면 팀을 꾸릴 거잖아요. 그때 꾸릴 때 이제 변호사가 같이 들어가서 법리 구성하고 이제 소송 진행하고 심판 진행하고 그렇게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변호사는 없나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계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라면 회계사가 많지 않을까요? 회계사님 AI 쓰고 계세요? 헤비 유저입니다. 업무할 때도 AI 쓰시나요? 작년부터는 클로드가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 주로 클로드 쓰시나요?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뭐 법인세 같은 거 할 때 예규 같은 거 검색 같은 퍼플렉시티 많이 쓰고, 그리고 뭔가 PPT라든지 그런 이제 제안서만 만들 때는 제미나이랑 노트북에를 많이 쓰고, 그리고 뭔가 모델링 같은 거 한다든지 엑셀 가지고 뭐 통계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주로 클로드를 많이 씁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재무자문 같은 거 할 때 DCF,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DCF를 같이 해야 평가? 되는 거니까 같이 평가할 때는 거의 DCF의 방법을 할 텐데, 그 DCF 모델링을 할 때 초안을 좀 클로드가 잘 잡아줘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신입 회계사들이 하는 일인가요? 신입이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건들은 매니저 이상도 많이 하고, 쉬운 건들은 시니어들한테 많이 맡기고, 주로 이제 모델, 각 법인별 통용된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에서 갈아 끼우고 하는 역할만 시키는 거면은 그냥 전현차들 많이 쓰고, 근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거래 구조 복잡하고, 지배 구조 복잡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이상이 들어가고. 그때 회계사님이 원래 신입 뽑으려고 하다가 AI 때문에 안 뽑았다고. 아, 맞습니다. 그러면 AI 회계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대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신입은 일단 대체 가능한데 위에 고년차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년차도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AI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도의 추론, 뭔가 진짜 뭔가 추정하고 하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첫 번째로 평가 같은, 아까 가치평가 같은 거 한다 치 어떤 수치를 리서치를 해온다든지, 성장률 같은 거, 그런 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써야 되는데 성장률을 찾아온다든지. 성장률 검색하고 다른 거예요? 구글 검색을 하는데 동일해. 구글 검색하고 다 했었었는데, 옛날 구글 검색하고 한 몇십 번 스크롤 내려가지고 맞나 틀리면서 이게 애매한데 다른 거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이거에서 뭐 5년치 성장률 찾아줘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것을 찾아주고 하니까. 그럼 더 빨리 찾는 거네? 일단 좀 빨리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엑셀 모델링 자체를 이제 크게 뭐 가정에 따라 가지고 잘 이제 만들어서 쪼개서 잘 만들어주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은 그런 한 제 생각 시니어가 하는 수준의 업무까지는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분은 이제 불안하겠죠. 맞게 한 게 맞나? 이 AI가 혹시라도 거짓말 친 거 아닌가? 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사가 아니면 결과가 그렇죠. 나온 게 제대로 된 결과인지 확인이 그쵸. 안 된다는 거예요. 도메인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날 것 같아요.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은 뭐 법률도 마찬가지로 제가 법률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정거래법에 뭐에 해당하는지 설정해줘 라고 했는데 내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맞나 보다 라고 넘어가겠죠. 저는 그래도 이제 평가를 돌려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 회사에는 뭐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코멘트 줘서 다시 돌리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차별점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한 몇 프로 정도? 근데 초반에는, 모델을 돌린 초반에는 일단은 맞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맞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 두세 번 이제 핑퐁을 하다가 맞춰 나가면 그때부터는 결과물이, 산출물이 많이 이제 균질해지는 거지. 그럼 회계사가 아니면 사용이 못 하겠네요. 두세 번 핑퐁할 그게 안 되는 거, 도메인 지식이 없는 그쵸. 거. 근데 요새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식이 수준이 올라가서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회계사만큼. 그쵸. 비전문가지만은 그래도 이 업종은 이게 맞아, 그런 약간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이 높으셔서, 물론 엄밀한 평가는 당연히 아직은 안 돼. 그만큼은 못 따라오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의 평가로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론적으로 이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일 거잖아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의견의 차이는 충분히 보고 스크리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비전문가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전연차 신입들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되게 걱정인 게 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도제식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밑에서 시키는 거 좀 배우면서 하고 감사하면서 울면서 하고 그러면서 약간 쌓인 잡 근육들이 많은데 지금은 전연차들을 안 뽑는 구조가 이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를 물론 이제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겠지만 실무적인 그런 디테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전연차들 중에서도 네. 선택받은 자랑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펌에 들어가서 좀 교육을 받은 사람, 펌에 못 들어가서 이제 뭐 진짜로 뭐 소위 말하는 기업 바닥에서 이제 열심히 개업하셔 제로 베이스 시작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업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데요? 요새 회사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지정이 되게 많이 쌓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쌓였다고? 미지정이라고. 아, 미지정. 네, 저희 일반적으로는 회계사를 합격을 하면 대부분 한 90% 정도는 큰 회계법인에 가요 다. 큰 회계법이 네, 뭐 3일, 삼정, 안진, 한영 4개, 이런 4개 회계법에 무조건 가는 거의 90%가 웬만큼 가는데 네. 10%는 뭐 학기가 남았다든지 정말로 뭔가 좀 나이가 많아서 못 갔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다 소화가 되는데 최근 2, 3년 동안은 이제 못 간 비중이 거의 한 60%, 70%. 와, 3, 40%만 그 4개 그렇습니다. 큰 예. 펌에 가는 거네요. 그것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빨리 뽑으라고 막 압박을 압박을 해서 해서? 그만큼 뽑은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나마 로컬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진짜로 생으로 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회계사 시장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 업계가 국가에서 인식하기로는 친기업적인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친기업에 해당하는 정부가 들어오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업 규제 풀어준다, 뭐 한다 하면은 규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회계 쪽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튼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야, 친기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규제 풀어줄게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전전 정권에서는 이제 감사인 지정제를 이제 주의자 지정제 도입해가지고 회계사 수요가 많아졌고 뭐 내부회계 관리자 감사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수요가 엄청 많아졌다면은 그 다음 정권 와서부터는 친기업적으로 하니까 야 지정제 좀 해제해봐 이런 거 좀 많이 완화시켜 뭐 내부회계 감사 연결 기준으로 해야 돼? 별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작은 기업도 해야 돼? 큰 기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쳐다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파이가 확 줄어든 거죠. 근데 회계법인도 결국 영리법이니까 사람은 무한정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1000명이 필요했다면 이제 한 300명밖에 안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은 친기업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1년밖에 안 돼서. 지금은? 그럼 저번 때는 친기업이라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1번인 것 같고 그게 좀 누적된 거죠. 누적되면서 요새 뭐 AI 때문에 회계사가 힘들다라고 막 추정 60분이 나오는데 그 역할은 아직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일부 영향은 있는데 네. 사람을 몇십 명 이상 줄일 만큼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것 같습니다. AI가 별로 크지 근데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크지겠지만 지금 네. 현재로서는 아니다. 현재로서 큰 건 정책. 정책이 가장 먼저.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게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맞지 않게 이제 사람 뽑는 거는 되게 다양한 요소지만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뭐 청년들을 뭐 어떻게든 뭐 좋은 일자리 마련해줘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전문직 숫자 조절은 1번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줄이지 못해서 1200명씩 시장에서 풀리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그럼 뭐 실업률 그것 때문에 늘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늘린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면 옛날에는 뽑아줬으니까. 옛날에는 네. 근데 뽑아놓으면 다 뽑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시험 통과시켜 놓으면 다 네. 뽑을 거라고. 근데 지금 뽑지 않으니까 요새는 뭐 신한은행이나 그런 은행에서도 약간 기합격자들 채용 따로 전형해가지고 10명대 뽑고 공공기관에서도 뽑으라고 막 이제 요새 압박하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구조를 짠다든지 사람의 창의성이 필요해서 창의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을 거잖아요. 회사 영역도. 그런 부분은 대체하기 많이 어렵지 않을까. 창의적인 영역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 절세 구조를 짠다. 그런 것들은 절세 구조의 영역은 아무래도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도 없고 데이터가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없는 거는 거지 뭐. 합습을 못 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은 계속 암묵지로 남아있는 형식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구조를 짜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의 업무는 여전히 대접되어 있지만은 그 외의 실무의 영역들은 진짜로 한 2, 3년 내에는 정말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은 룰에 따른 업무라서 저희는 룰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냐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절세 구조도 이거 룰에 따른 거 아니에요? 룰의 룰이 빈틈을 노리는 맞아요. 거잖아. 네, 빈틈을 노리는데 그 빈틈을 찾는 거는 AI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클로드인가? 네. 그 해킹 있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프로그램의 미소스. 취약점을 발견해주는 네, 클로드 미소스. 네, 개발해가지고 그 말은 이게 세금 구조를 분석해서 이 구멍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코드고 코드랑 한글 달라? 이거 한글이고 다르려나? 아직은 클로드가 한글을 다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는 잘 하려나? 그럴 수 있겠죠. 영어로 돼 있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 한글은 그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대체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하고 먹고 살까요? 그거 세상이 바뀌겠죠, 구조가. 그렇겠죠.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딴 직업들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잡아먹혀 네. 있을 거잖아. 그러면 뭐 무슨 구조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클로드 세상을 장악한다든지 네. 나머지는 다 노예로 산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의뢰인 입장에서 세무사 회계사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까 뭐 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 영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회계 감사 다르고 또 텍스, 세금 다르고 할 것 같은데 회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계 감사가 참 어려운 게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면서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은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회사로 감사를 받는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장부를 한번 정리해준다. 그리고 뭔가 틀렸던 걸 바로잡아준다는 걸 좀 포커스 맞추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뭐 귀찮게 왜 봐.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되지 이런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1번이니까 그래도 누가 봐주고 하니까 좀 더 재무제표가 투명해졌어요. 우리 미래 계획자는 도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데 또 막상 숨겼다기보다는 자기도 놓치고 있었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발견했으면 그거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이때 그거 얘기해 주시면 감사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되게 꼼꼼하게 다 챙겨주고 하시는 그런 회계사가 있으면은 좀 더 선호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계 감사가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싫어하면서 좋아한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감정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룹으로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아요.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걸 조금 프라이드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내가 규모가 이 정도였어. 규모가 있다. 그리고 그게 얼마죠? 그래도 한 3, 400억 이상은 되셔야지 규모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감사. 외부 감사 최소는 120억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됐다라고 하시는 규모가 한 300억 이상. 너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외관법에 따라서 요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총액 120억 초과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뭐 종업을 300명 이상 채용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거라고 할 수 없지만은 5호 조건이기 때문에 120억을 초과한다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총액? 그럼 거기 매출도 들어가는 건가요? 매출도 있습니다. 매출 요건도 있고. 매출이 120억, 연 120억. 매출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출도 연 100억인가? 100억은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감사인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감사인의 입장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전체를 보거든요. 총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냥 거래단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프로세스도 보고 프로세스도 보면서 이러면 진짜 횡령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한테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 횡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되게 유명했던 건 중에 오스틴 임플란트가 한 3년 전쯤에 한 1,000억 정도 횡령했다가 나중에 걸렸잖아요. 그런 것들 이후로 이제 특히 그런 자금 통제에 관련된 게 많이 강화됐어요. 회계사의 롤도 많이 강화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봐주는 게 회계사의 롤이기도 해요. 이 장부 보면은 자기들도 알잖아요. 알고 횡령해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횡령했다가 나중에 다시 집어넣고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의 영역을 넘어서 뺐다가 기말 끝났을 때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바로 뺐다가 바로 넣으면 괜찮나요? 짧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격이 있으면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형식을 지키지 않고 한 거면 문제가 되겠죠. 빨리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형식을 지켰냐가 1번이니까. 근데 그런 형식을 지키지 않고 빼는 것 자체가 1번인 거고. 실제로 여기 같은 오스템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실이었던 거였고. 왜냐면 그 정도 되는 금액을 뺀다면은 뭔가 자금을 집행한 사람이든 뭐 자금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든 자금을 하는 사람이 다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나눠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주는 게 회계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견제장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견제장치라는 것도 봐야 되는 게 회계사의 롤입니다. 견제장치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가? 그것도 포함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그런 거를 내부 통제라고 하고 회계사들한테는 이제 재무제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라고 하거든요.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컨설팅 해주는 게 회계사의 제1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까 이사회 결의도 내부 그쵸, 통제 중에 그것도 하나겠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회사 전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이기 때문에 엔티티 컨트롤 리스크라고 해서 기업 전체 리스크를 보는 것도 회계사 롤이라서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매우 위험이 높은 회사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 이제 대표이사라든지 그런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실력 있는 회계사일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강하게 약간 강경하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안 나쁘게 이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회계사로서 특히 감사를 하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이지 않을까. 보는 건 비슷할 텐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이 투박하냐 세련되냐 그게 좀 1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세련되게 해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서. 그럼 이사회의 결의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형식적으로 많이 하시죠. 특히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형식적으로 하시죠. 이사회가 뭐 거의 있으나 마나 한. 그렇죠. 근데 그죠 형식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좀 리스크가 떨어지나요? 일단은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시니까 저도 잘 아시겠지만 형식을 갖춘 거랑 갖추지 않은 거랑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뭐 판결 이후에도 들어가니까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요. 판례 보면은 최소한 이사회 결의는 거치고 한다는 그게 증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증적에다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그냥 나갔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뭐 법률적으로는 다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문서라도 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정리하자면 어떤 A라는 대표님 한 명이 회계 감사에 대해서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일 것 같아요. 너무 귀찮게 한다. 대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귀찮게 한다 영역은 실무진이 많을 것 같고. 실무진. 사실 대표는 귀찮게 하는 거 관심이 있을까요? 없겠지. 왜냐면은 그럼 대표의 입장에서는 꼼꼼히 잘해주는 회계사가 좋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꼼꼼하게 잘. 약간 자기가 대표가 분식 회계를 의도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도 이 기업이
그래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분신이 있거잖아요. 사실 그냥 1년이나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자기 몸 갈아서 만든 기업일 텐데 이 기업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무도 바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좀 선량한 대표라면은 그래도 이제 뭔가 조직이 커나가는 걸 더 좋아하시고 조직이 성장해서 뭐 사람들 더 늘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일 텐데 이게 횡령을 막 그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계의 관점에서 좀 미리 얘기해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런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감사의 롤인데 우리는 감사의 롤이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우리 그 주식회사 기관이라면은 이사, 감사, 대표이사잖아요. 감사의 롤이 그렇게 우리랑 세지가 않은데 이 역할을 사실상 외부감사인이 대신 해주는 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쁜 언어로 잘. 근데 어떤 회계사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감사 빡세게 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실무진 싫어하겠죠. 실무진. 근데 실무진들이 회계사 고르지 않나? 근데 골라서 올라가죠. 일단 세네 군데 골라가지고 젠더스 다 받고 골라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이번에 B랑 하고 싶은데 올라가면은 대표이사가 그래 B랑 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난 A가 좋아 A랑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결정자의 몫이겠죠. 왜냐면 그 감소 보수가 싸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투입 시간도 있고 투입 인력도 있기 때문에 보수가 그냥 1,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진짜 작은 데도 1000만 원 받고 크면 억 단위 넘어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물론 이제 뭐 약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치부를 잘 숨겨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계 기업도 있잖아요. 상장했는데 간당간당하게 계속 이익도 안 나고 조만간 어찌 보면 떨어질 것 같은 기업인데 이런 데에서 무조건 실수를 다 잡으면은 이 기업은 망하는 거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것도 본인 리스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눈 감아주는 것도 사실 그 기업의 소속 기업을 담당하는 회계사로서는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회계 감사를 맡기는 회계법인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선택은 참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또 보통 대표들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일단 친분이 1번인 것 같고 그 대표이사랑 친분이 있다. 친분 네. 마신다, 골프를 같이 친다 이런 그거는 건가요? 사실상 기본인 것 같고 그걸 안 하는 회계법인 회계사는 없는 것 같아요. 어. 파트너 중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메리트 요소는 없는 것 같고 그 말은 회계 감사의 어떤 퀄리티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사실 이러나 저러나 특별하게 오류 날 거 아니 적정은 나갈 테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싼 데를 선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싼 데를 원하는 게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싸도 퀄리티는 저점은 보장되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좀 싼 데를 찾는 경우가 1번이고 그게 아니라 그래 가격을 좀 주더라도 우리 업종을 잘 아는 회사. 왜냐면 업종별로 다 이슈가 달라요. 뭐 이제 제조업이면 진짜 전통 제조업만에 가지고 있는 업종, 이 이슈가 있고 금융이면 금융만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 금융을 하는 사람은 제조를 이해 못하고 제조를 하는 사람은 금융을 이해 못해요. 근데 제조하는 사람이 금융업에 제안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테니까 깎아먹겠죠. 근데 금융하는 사람이 제조 놓으면 동일한 이슈로 뭐 알아? 라는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결론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면은 그래도 가격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기준이 가격이 뭐 슬픈 현실이죠. 가격은 뭐 근데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은 의뢰인과 전문가가 방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향을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비싸도 김앤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근데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뢰인하고 전문가하고 방향이 딱 이게 배치되는 관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감시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롤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롤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숨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밝히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접점을 맞춰야 하는 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높게 부르는 게 좋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주식회사에 감사에 힘이 세는 회사다. 그럼 높게 부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감사 보수가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나에게 삼성전자 100억이라 치면 다른 1000억 부를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 보수 차이가 커요.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거기는 감사가 세고 여기는 약한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딥한 얘기라서 그거는 너무 딥해서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밑에서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누가 이제 찍어 누르듯이 자본주의 해 이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거 누가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시기관 게 필요한 걸 본인들이 깨닫고 그래서 감사인을 선임해서 보도록 하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올라온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막말로 해방 이후에 이제 전쟁 겪고서 그때부터 국가 주도로 이제 해 자본주의로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습득할 만한 시간이 없던 거죠, 사실. 뭔가 그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그게 거예요? 그게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게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쭉 이어진 관행처럼 된 거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좀 많이 좀 우리는 다른 편인데 네. 일본은 아예 감사법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회계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냥 KPM 3정 회계법인, 네네. PW 3일 회계법인 있는데 네. 거기는 감사법인만 따로 있어요. 감사만 해요. 감사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하기 많이 어려워요. 그럼 거기는 감사가 좀 센 편인가요? 거긴 또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들어봤을 때 우리가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감사라는 게 어느 나라나 약간 3D 영역이 있어서 예, 약간 업종이라서 서류 하나하나 다 맞아요. 고쳐야 되고 예.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엄청 선호하는 직장도 아니고 너무 이게 예. 노동력이 많이 투입돼서 너무 노동 집중적이라서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유색인종이 많이 하는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제 옛날에
출장 갔을 때 들었던 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유색 인종들이 대학교 졸업하고서 약간 단순 작업처럼 막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AI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AI가 많이 도입이 됐어요. 우리는 AI보다 그냥 그 회계사 1인의 가치가 아직은 높은 나라기 때문에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못하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제 AI 프로그램 만든 게 네. 한국에 들어와요. 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펌이다 해외 펌이잖아요. 그 해외 펌에서 만든 그 글로벌에서 만든 그 메소드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계속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한국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회계사님 생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감사가 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감사가 약하다.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갔을 지언정 근데 뭐 아직도 올라간 것 같다 보진 않아요 저는. 네. 이건 아니에요? 그 미국하고 한국이 비교했을 때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너 체제? 그렇죠. 오너 근데 체제. 미국은 그 반대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인 것 같아요. 오너 제재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오너라는 것도 보면은 그냥 재벌인 거잖아요. 재벌이라는 건 애초에 국가에서 약간 정해준 것도 있잖아요. 성장하신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이병철 너가 해, 이건 정주영 너가 해 이런 식으로 약간 박정희 대통령이든지 누구 잠깐 정해줘서 성장한 게 1번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관산업도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성장해온 나라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넓은 땅에서 자본주의로 하나부터 만들어와서 오너가 진짜 본인이 일궈서 한 나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소위 VC라든지 주식 투자라는 게 워낙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해관계자가 주주랑 채권자일 테니까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만큼 센 거고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주주의 힘이 미국처럼 세다 그랬다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최대 주주가 오너가 최대 주주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미국은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미국도 최대 주주이 하겠 텐데 미국은 아닌 경우도 있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애초 주식이 권종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 A, 클래스 B 해가지고 내가 한 주만 가지고 있고 이제 한 주는 나의 경영과 마음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해가지고 좀 우리랑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자본주의랑 미국의 자본주의 성격이 많이 달라서 1대1 비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요약하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의 힘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죠. 한국에 비해서. 예. 물론 요새 우리도 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거의 코로나 전후로 나온 거고 여기는 거의 몇십 년 이상 된 이력이 우리나라는 오너인 대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감사마저 사실 감사가- 오너에 친한 사람을 꽂는 경우도 많고 뭐 진짜로 큰 데는 사회감사 해가지고 뭐 전문가를 꽂지만은 뭐그 사람이 무슨 말 한대 듣겠어요. 아까 빅펌은 그쵸. 외국계라고 했잖아요. 예, 예. 뭐 3일, 삼정, 한영, 안진 다 이게 외국계. 예, 그럼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다 외국계 잡아먹힌 건가요? 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뭐 아니면- 멤버펌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수입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다 이제 영어로 된 정보들이다 보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쓰는 기업 회계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 더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이제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을 영국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법인이 모든 회계문제를 쥐고 의견을 주겠죠. 지금 4개 그 법인이 다 유럽에 있는 아니요, EY랑 딜로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미국 거고. 네, PwC도 미국으로 알고 있고 KPMG만 영국. 그럼 돈 벌면 다 외국으로 아 맞아, 멤버십 피를 많이 줘요. 얼마나 주는데? 이거는 저도 대회비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는 되게 멤버십 피 요율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모르겠네요. 외국에 진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에 진출하면 그 멤버십 펌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진출한다? 아니 우리나라가 굳이 하고 이렇게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예. 나갈 때 필요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나가는 건 아니고 네. 어차피 너무 다양하긴 한데 제가 아는 범위 하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각 기업이 이제 점점 커지고 뭐 하면 할수록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국내 개별펌으로는 상장사들 상대하기 힘들어요. 개별펌만으로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IFRS 적용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뭐 다양한 회계처리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알려면은 결국 이 매개법이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면 여기는 그런 의사결정 기구랑 유럽에 있는 기구랑 가장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고 IFRS 그건 어차피 공개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개되어 있는데 고급 정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할 때 뭐 A라는 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가 뭐 A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고 B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고 치면은 뭐가 맞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판례 같은 게 대법원에서 나온 거지만 대법원 가기 전까지 그 우리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대로 다 틀리면은 이제 틀리면 누가 틀리다고 하는데? 틀리면은 우리나라 감독원이 틀리다고 하겠죠. 감독원도 모를 거 아니야? 고급 정보니까. 감독원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 틀리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판단을 내기 전에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걸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결정 자체 유럽에서 해요. 아 맞냐 틀리.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출이나 아니면은 해외 투자 쪽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해외에 있는 주주들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럼 너희들 IFRS 채택 안 하면 투자 못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상장사는 IFRS 도입할 수밖에 없고 해외 투자들 받아야 되니까. 해외 투자 유치해야 네. 돼서 그게 클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다면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글로벌 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감사법인을 어디 지정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멘스라고 한다 치면은 지멘스가 감사를 만약에 KPMG랑 받다고 있다 치면은 네네.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만약에 지멘스 코리아가 또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감사는 지정해버려요. KPMG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럼 회계 감사는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에 네. 따라 결정 가격이 1번일 것 같고 1번일 것 네. 같다. 다만 이제 가격 내에서 얼마만큼 더 꼼꼼하게 잘 봐주는 사람이 그럼 두 번째로 세무는 어때요? 다 비슷해요. 전문적인 세무도? 세무도 결론적으로 비슷한데 그래도 세무는 절세라는 절세는 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세무를 잘 회계사 세무사 찾으시는 게 좋긴 한데 그걸 아는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런 분들은 다들 아름아름 소문이 아니긴 해요. 잘하더라,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문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입소문. 입소문 타신 분들이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입소문을 모르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죠. 잘 보고 잘 보고. 네, 많이 봐보시고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좀 걸을 수 있는 가늠자라면은 이분이 이 업종을 좀 아시냐. 그래서 만나봐라. 두세 명 만나봐라. 두세 명 만나보시고 속을 믿어라. 그게 좀 중요해요. 이 업종을 잘 아시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날 만나 얘기해봤자 이 업종 모르면은 모르는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로스라고 하거든요. 라인 오브 비즈니스 약자가 로스라고 하는데 감사 로스에 있는 사람이랑 텍스 로스에 있는 사람이 두 개를 다 잘하기 힘들어요. 로스가 뭐예요? 라인 오브 비즈니스 약자인데 라인 오브 비즈니스. 예, 비즈니스 라인. 비즈니스 라인? 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서비스 라인이 감사 서비스 라인이 있고 네. 텍스 서비스 라인이 있고 이제 그 재무 전문 서비스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은 게 우리나라는. 주로 회계 감사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세무를 하는 예. 사람이냐. 그래서 텍스 경력이 몇 년이나 되세요? 또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세무사는 당연히 텍스만 하셨겠지만 그렇죠. 규모가 큰 데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실 테니까 어려울 수 있고 규모가 큰 데부터는 회계사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부터는 몇 년 해보셨냐 어디서 해보셨냐 애초에 텍스 출신이신 그것도 꽤 중요해요. 회계사님은 뭐예요? 저는 원래 감사 출신이죠. 감사 쪽에 더 강점이 있겠네요. 저는 원래 메인이 감사이기 때문에 네. 네, 감사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것저것 다 해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회계사님은 그러니까 업무 분야 어느 업종이냐 하면 금융.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금융입니다. 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거 할 줄 아냐 그러면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쪽은 금융이고 그 중에서도 논 쪽 대출 파트 대출 금융 쪽을 더 세부 전문 분야를 따지자면 대출. 네 뭐 은행 뭐 저축은행 캐피탈 거기 쪽에 대한 뭐 전반적인 자문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진짜 자신이 있는 거네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부하지 비품한테 밀리지 않다 자부할 수 있어요. 빅펌에 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